뉴스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분들도 대강 이 정도는 아셨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오전에 열리잖아요. 오전 10시예요. 허주연 변호사님.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뤄졌죠. 이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표결 처리를 염두에 둔 그런 조치로 보이는데요. 일단 원래 청와대와 정부가 오늘 오전 10시에 청와대에서 정기 국무회의가 열릴 거다 이렇게 공지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미뤄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시간에 국회에서 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 중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맞춰서 회의 시각을 오후로 미룬 건데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본회의에서 개정법이 통과가 되면 그게 국무회의에 상정이 돼서요. 여기서 심의 의결하고 공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뒤에 국무회의 안건으로 법률 공포하는 형태로 작성이 돼서 안건으로 상정되는데 물리적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같은 시간에 만약에 회의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게 물리적으로 순서대로 연결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순차적으로 본회의를 거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바꾼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 결과 오늘 오후 2시에 검찰청법 개정안, 이전에 통과됐던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소집돼서 열렸고요. 이게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인데 이렇게 극한 강대강 대립 속에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모두 의결되고 공포가 돼서 입법 절차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어제 뉴스파이터 시간에 짚어본 예상해본 게 맞아요. 민주당 측은 당에서 공식적으로 국무회의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는 없다. 하지만 청와대가 알아서 잘 판단할 거라고 믿는다. 그런데 역시나 그 예상대로 됐어요.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보통 통상적으로 오전 10시에 해오던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일정을 미뤄서 오전에 본회의 통과한 그 법안들을 검수완박 관련 법안들을 공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 없이 토론하고 신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됐습니다. 의결을 거쳐서요. 그런데 검수완박 법안은 핵심 2개 법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엊그제 토요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검찰청법 개정안이고 오늘 오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에요. 진통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회기에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진행 발언은 표결이 끝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회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 양해해 주십시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순서나 일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인데 어떻게 표결 다 끝나고 난 뒤에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는 말입니까?
네. 이번 합의는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입니다. 이러한 최고 수준의 합의가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의회 정치는 더 이상 설당이 없을 것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박병석 국회의장 입장에선 조금 체면도 구기고 기분도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도 안 주니까 국회의장이 초등학교 학급 반장보다 못해!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법 해석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 이 별건 수사 금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이 개정안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출석한 민주당 의원 161명은 전원 찬성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서 오늘 가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두 법률안이 모두 의결 공포됨으로써 법률로서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두 법률 모두 4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네. 일단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최단비 변호사님, 앞서 저희가 그래픽 보여드렸어요. 그 이번에 표결한 것 좀 보여주세요. 이번에 보면 찬성이 164인인데 반대가 3인이에요. 아직 정식으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은 안 됐으니까 일단 국민의당 소속으로 이태규 의원과 최현숙 의원이 했고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지난번 검찰청법 개정안 때는 다 찬성했던 정의당 모두 기권했어요. 6명의 정의당 소속이 6명입니다. 거기에 이제 나머지 1명이 기권해서 7명이에요. 정의당은 이번에는 왜 기권한 거예요? 지난번에는 맞고 이번 틀린 거예요? 왜 기권한 겁니까, 그러면? 이 정의당 입장에서는 먼저 최초에는 이 박병석 의장의 그 조정안이 있었습니다. 이 조정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문제점을 국민의힘에서 제기를 했는데 그것이 공직자의 범죄와 선거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정치인들의 꼼수가 아니냐. 특히 6일 지방선거를 두고 꼼수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의당이 어느 정도 동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합의를 하면서 예를 들면은 선거와 관련된 법 같은 경우에는 조정들이 얘기를 나오면서 네. 정의당에서는 이 정도가 된다면은 이 여야와 관련된 합의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있다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네. 여기에 더해서 물론 정의당이 지금 민주당과 모든 그러한 것을 같이 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조정을 거친 안에서 여야가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까지도 굳이 우리가 뭐 반대까지 투표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네.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것은 저는 민주당 전원 161명 전원이 찬성을 했다는 것에 저는 정의당의 기권보다도 좀 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의원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뭐 박용진 의원이나 아니면 조홍천 의원 같은 반대의 목소리가 그랬었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전원 찬성을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과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정말 생각을 바꿔서 전원 찬성을 한 것이 맞는 부분인가를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도 들려드렸습니다만 최진문 교수님, 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제 가결된 이후에 막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항의 그리고 의장 사퇴하라 이런 규탄 목소리 듣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합의는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입니다. 글쎄 무슨 근거입니까? 그게 왜냐면 명분을 준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의장이 함께 모여 3번 정도 모였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 그런 얘기까지 해서 본인이 불러준 대로 적었다라고까지 해서 합의문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돼서 모든 게 합의가 됐고 거기서 끝나고 그러면 의총에 가서 만약에 그게 부결이 됐다면 그건 뭐 어느 정도 가능해요. 의총. 근데 의총에서도 그걸 추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합의문이 작성이 되고 합의해서 사진까지 찍고 박병석 의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중재안 냈는데 양측이 다 받아가지고 그 중재안을 합의를 했어요. 그 합의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전에만 해도 얼마나 강하게 충돌을 했으면 강대강 대치가 됐었고 한치도 물러섬이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국회가 합의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박병석 의장이 중재를 해서 중재안을 냈고 그걸로 합의가 됐으니까 본인 입장에서 상당히 큰 실적이라고 볼 수 있죠. 국회의장으로서. 근데 그게 이제 국민의힘이 이틀 만에 그걸 번복하고 합의를 깨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합의까지 해놓고 추인까지 받은 상태에서 깨는 거 그걸 자기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강대강 대치로 계속 뭐 마주치는 기관차처럼 달리다가 극적 합의를 이룬 것이 국회 합의 정신에 타당하다고 본 것 같고 그런데 이틀 만에 그걸 깨는 바람에 결국은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나는 그 합의문을 존중하고 그 합의의 정신을 따라서 민주당의 진행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자기 정당화를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에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 검수완박 법안의 2대 핵심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후 2시에는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의사봉을 두드려서 이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앞두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부탁인지 압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부권 행사 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게 형사사법 체계를 이렇게 바꿔놓는 거, 흔들어 놓는 거, 또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당연히 현 대통령께서는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박성배 변호사님 뭐 벌써부터 언론들은 이제 이 사안이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고 9월부터 시행된다. 여기까지 이제 팩트로 전달을 하고 있지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앞으로 상당히 복잡하고 또 어려운 과정이 생길 수도 있다. 뭐 헌법 소원 문제 등등등 뭐 위헌 문제 등등등 여러 가지 가능성 막 제기하고 벌써부터 제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도 아직 상당히 반발하고 있고 무엇보다 국민의힘이 내용과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권한쟁의 심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즉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다만 이때는 내용과 절차 두 가지를 모두 다 따져봐야 하는데 네. 내용상 위헌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헌법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네. 대해서는 갑론을박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초 이 공수처 설치 법률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검사에게 직접적으로 헌법이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권한쟁의 심판이나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아울러 네. 절차와 관련해서는 네. 이른바 꼼수라고 불리는 사보임 그리고 위원회 진행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규정하는 절차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안에 대해서 무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의 절차 위반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헌법재판소의 재량일 것으로 보이지만 아하. 헌법이 규정한 절차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갑론을박 논란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언론들은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청와대 앞으로 가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재 대통령이 저지하라! 이 검수완박 악법 강행 처리는 헌정농단의 막장 드라마입니다. 대통령은 국가 수반으로서의 자존심을, 존엄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 공모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하기에는 애초에 기획자일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심받고 있는 수많은 정치적 사건들, 감추기 위한
그런 무리한 입법 아닙니까? 자, 물론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9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버스는 떠났지만 그래도 안진용 기자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아하. 한 언론의 이 의뢰로 K스탯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는데 수도권에 사는 유권자 2,415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아하. 그 결과 네. 이 문 대통령의 임기 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대해서 찬성 의견은 34.1%, 반대 의견은 60.4%로 반대 의견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걸 이념 성향별로 볼 때는요. 진보 성향을 가진 설문 참가자는 62%가 찬성, 그리고 보수 성향을 가진 유권자는 84.8%가 반대를 던졌고요. 이 중도 성향을 가진 설문 참가자 같은 경우는요. 62.9%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네. 뭐 국민 투표 차원은 아닙니다만 이런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분위기예요. 자, 그런데 지난 엊그제 토요일 날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측의 몸싸움, 또 국회의장이 지나가는 상황에서의 정말 아수라장이 빚어졌잖아요. 그 가운데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이 국회의장을 향해 했던 이 말, 결국은 민주당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얘기 쭉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로 걷어찬다고! 발로 걷어찼어! 여성분들 발로 걷어차! 여성분들 발로 걷어찼어, 당신! 저희가 제발 멈추시라! 서시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국민의힘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기 위해서 앞줄에 앉아있는 여성들, 구둣발로 저희 여성들을 걷어차며 용맹하게 이 국회의장석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의장님,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말씀하십시오! 박병석 국회의장은 사퇴하십시오. 네. 보통 이제 저렇게 막 격정적 발언을 쏟아내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연단을 내려갈 때는 뒤를 딱 돌아서 어쨌든 국회의장한테 싫든 좋든 간에 인사는 해야 되는데 인사도 안 하고 내려갔어요. 그만큼 지금 상당히 배현진 의원은 감정이 격하게 올라왔던 상황이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지금 저 상황에서 최준봉 교수님 먼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앞서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농성 쭉 했었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몸싸움 과정에서 여성 의원을 구둣발로 걷어찼어 막 이런 소리가 막 나왔단 말이에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이른바 팩트체크 확인은 됐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걷어찼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회의장실 측에서는 그러진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마 앉아있는 상황에서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국회의장이 오시기 전에 아마 그 경호 요원들이나 국회의장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왜냐하면 이제 회의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막고 계시잖아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농성을 하고 있어서 그 자리를 좀 트기 위해서 아마 이제 몸싸움이 벌어진 것 같아요. 막 김웅원 나동그라지고 막 네, 그랬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사실은 이게 발로 정말 찬 거냐 아니면 또 이렇게 논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좀 밀다 보면 서로가 이제 부딪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배현진 의원 입장에서야 구둣발로 찬 걸로 느낄 수 있고 또 길을 만들려고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약간의 뭐 몸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서로 다른 입장을 얘기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말 구둣발로 걷어찬 건지 우리가 보통 이제 걷어찼다고 하는 표현은 뭔가 좀 의도를 가지고 발로 차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도까지는 없었던 걸로 개인적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저 상황에서는 양측이 좀 명확하게 입장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한 배현진 의원의 저 발언이 뭐 앙증맞다 이런 표현이 상당히 이 품격에도 어긋나지만 상당히 모욕적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허주현 변호사님. 그래서
민주당은 이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뭐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밝혔잖아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걸 굉장히 강하게 문제 삼으면서 뭐 모욕이다. 그래서 징계하겠다, 징계안 상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또 반대로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어요. 어떤 문제냐면요? 지금 작년에 되게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뭔데요? 작년에 언론중재법 처리 관련해서 여야가 지금과 유사한 굉장히 강대강 대치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박병석 국회의장이요. 여야 원내대표랑 회담을 4차례나 주선을 했었는데 이거 네. 합의가 안 났었어요. 아하. 그래서 이거를 바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지 말자 하면서 일단 본회의를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직후에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네. SNS에 글을 하나 올렸었어요. 뭐라고요? 어떤 글이었냐면 네. 오늘 실패했습니다. 앞으로 더 세게 통과시키겠습니다. 박병석 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하고 GSGG 이렇게 붙였었거든요. 어허. 지금 화면에 나가는 저건데 저 GSGG가 문제가 된 거예요. 무슨 문제가 됐냐면 전 노래 때 GGGG 베이비 그거 할 때 GG는 알죠. GGG는 뭘까요? 그랬으면 네. 좋았겠지만 아하. 저게 뭘 연상을 시키냐면요. 그 어떤 특정 욕설의 한국 욕설의 영문 이니셜로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저렇게 쓰거든요. 아하. 그걸 혹시 지금 박병석 의장한테 저 쓴 거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고 뭐 김승원 의원은 아니다 하면서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이 조금 이렇게 좀 어색한 부분이 있었어요. 석연치 않았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 민주당이 이 김승원 의원을 좀 감쌌습니다. 아. 국민의힘이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나선 건데 네. 입에 담기조차 힘든 원색적 비난 모욕을 했는데 그때는 징계는 없다 이렇게 감싸지 않았냐. 아, 그래요? 그런데 배현진 의원이 앙증맞다 이런 표현하는 아. 거를 지금 무슨 징계를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자, 이런 비판이 제기되니까 보세요. 지금 저런 상황이에요.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처럼 행동하느냐 그런 거잖아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답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장한테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GSGG라고 욕설 쓴 거 그거 징계 논의할 사안 아니다 하면서 논의도 안 하셨잖아요. 그럼 모욕적인 언사는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질문 들어오는데요. 그 뭐 국회의사당에서 한 게 아니라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었는데 본인이 또 그 해명을 했고요. 그게 이제 굿 가버너스 뭐 이런 뜻이다. 그런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참 진짜 저는 국회의원들의 그 법 해석이 또 상황 해석이 정말 대단한 게 그때는 국회의사당에서 한 게 아니라 SNS에서 올린 내용이었고 또 해명했대요. 그리고 GSGG가 최단비 변호사님 뭐라고 이쯤 해명해요? 뭐라고요? 지금 이 윤호중 대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소가 다르다,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배현진 대변인과는 달리 모욕적인 언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먼저 이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이 GSGG 같은 경우에는 굿 거버넌스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김승원 의원이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저 GSGG가 Government Service General이라고 했다는 발음 거예요. 좋으신데요. 알바는 확실해요. 네네. 네. 네, 근데 이게 그때도 김승원 의원이 마지막 G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너럴 윌이라고 처음엔 얘기했는데 그럼 저 마지막 G는 뭐냐는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뒤에 다시 말을 바꿔서 제너럴 굿이라고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는 제대로 된 해명을 못한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장소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회법상의 모욕죄와 관련되어서는 네. 이릉타당하긴 해요. 왜냐하면 국회법상 모욕죄에서는 장소가 본회의나 위원회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한 것이 아니니까 국회법상 모욕죄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네. 국회법의 모욕죄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만 일반적인 예를 들면 정통망법상, 형법상 모욕죄는 모욕만 관련되어 있고 공연성이라고 누구에게나 퍼뜨릴 수만 있으면 다 모욕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해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해명을 안 하는 이만 못한 해명이다. 이렇게 이제 오히려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거버 있잖아요. 그거 네네 거버먼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GSGG를 저렇게 해석했어요. 거버먼트, 서비스, 제너럴, G를 다른 건 다 풀었으면서 저걸 못 풀었어요. 아는 단어 죄다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GSGG 맞추려고? 저 뭐예요 저게?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대로 가만히 그냥 있든가.
저게 무슨 해명입니까, 저게? 그런데 물론 앙증맞다 표현한 배현진 의원 두둔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공정해야 되잖아요. 왜 그때는 김승원 의원에게는 한없이 관대했다가 지금 이 표현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득달같이 징계한다 어쩐다 그래요. 그런데 비판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안진영 기자님. 네, 또 다른 논란이 있었는데요.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배현진 의원을 향한 글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배 의원의 입, 싼티가 철철 난다. 박병석 의장에게 앙증맞은 몸이라 비하 언어를 쓰다니 여성이라고 남성에게 비하할 권리가 있느냐. 의원 자격은 없음은 물론이고 당 최고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라고 기고만장하는 건가라는 글을 남겼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배현진 의원이 말을 할 때 신체에 비하적 표현이 들어갔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 표현 역시 여기에도 신체에 대한 거론이 됐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뭐 진영을 떠나서요.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독인 객인 같을 거예요. 누구는 말이 지금 고급스럽습니까? 누구는 입에 나오는 게 지금? 그러니까 서로 말을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 배현진 의원도 잘못했어요. 저거 앙증맞은 몸이라서 말을 쓰면 안 돼요. 저거는 상당히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떠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인들이 들어도 국회의장의 뭐 그 왜소한 몸짓 때문에 그런 건가? 이런 건 뭐 신체 비하, 외모 비하도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있어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때도 그걸 피하면서 비판을 해야죠. 그럼 똑같이 해버리면 비판받는 사람이나 비판하는 사람 동일해져 버려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잘못된 발언을 해서 그 발언이 잘못됐습니다라고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지 거기에 또 다른 비하의 표현을 쓰면서 하는 것은 그건 정당성이 확보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승현의 그 지지도 마찬가지. 그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국회의원들이 품격을 갖춰서 말을 하고 비판할 수 있죠. 충분히 잘못됐다라고. 그런 비하적 발언을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발언을 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거. 그거 자체도 문제예요. 그러면요. 네. 아까 말 도끼인 객긴 얘기했는데 결국은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러면 또 비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표현하냐 이렇게. 그러면 비판하는 의도가 완전히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품격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네. 배현진 의원도 잘못했고 또 그걸 대응하는 분들의 발언들도 정제돼야 된다. 그래야 비판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득이 되지. 또 똑같은 발언을 하거나 비슷한 형태의 발언을 하는 것은 도리어 똑같다고 하는 그런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부분들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런 식의 품격과 수준을 보여주면요. 국민들은 국회의원이란 말보다는 그냥 조금은 낮춰잡는 금배지 이런 말밖에 못할 거예요. 그걸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자 내일 모레면 이번 주 이제 휴일에 보면 일요일 날인가요?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근데 부처님 오신 날 정치적으로 뭐가 있을 거다 뭐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재계와 종교계 등 각계에서 사면 요청이 상당히 많이 이어져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부회장, 정경심 전 교수 등이 거론돼 왔는데 사실 특별 사면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사면심사위원회를 먼저 개최하고 법무부 장관이 상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5월 9일 퇴임을 앞두고 있으니 이미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려야 사면을 단행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상태입니다. 결국 문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를 하지 않고 퇴임을 하기로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배경을 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란이 본격화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국민적 동의가 충분하지 않은데 지지층 내에서 반발 기류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을 동시에 단행할 경우 끼워넣기 사면이라는 비난은 불보듯 뻔하다는 부담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사 기소 분리 법안 국무회의 처리라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논란이 있는 사면을 단행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누구는 사면하고 누구는 사면하지 않는다?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으니 일체의 사면을 하지 않기로 입장 정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일단락 됐어요. 이 논란은요. 그러면 공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 차기 정부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생각도 해볼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관으로 쓸 곳을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정했다는 것은 뭐 익히 보도로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곳을
김건희 여사가 방문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런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아주 밀접한 외교부 장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분에게 직접 들었는데요. 분명히 김건희 여사가 개 끌고 와서 강아지 안고 오셨겠죠. 그리고 외교부 장관 그 사모님에게 70대가 넘으신 분한테 이 안을 둘러봐야 되니 잠깐 나가 있어 달라고 해서 바깥에 정원에 나가 계셨고 그 사이에 그 안을 둘러봤다. 갑자기 와가지고 상당히 잠깐 나가 있어라. 불쾌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전화를 들었고요. 무슨 공문이 온 것도 아니고요. 공문이 오고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공문. 자, 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 저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건희 여사의 행동은 상당히 무례한 행동이잖아요. 그렇게 허지연 볼 수 변호사님. 있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 지금 우상호 의원이 신뢰할 만한 관계자한테 들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 여사가 개를 끌고 와서 70대 넘은 외교부 장관 사모님한테 내가 이거 봐야 되니까 나가 있어라, 밖에서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모님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했다는 전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 외교부 장관 공간이 그 관저로 크게 유력한 후보가 아니었는데 김 여사가 이걸 보고 가자마자 갑자기 이걸 사저 관저로 쓰겠다 이런 얘기가 인수위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사모님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일인 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집 보러 갈 때도 그 집에 원래 살고 있는 사람이랑 약속하고 내가 몇 시에 보러 갈 테니까 좀 보겠습니다, 실례합니다 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 말에 따르면 우상호 의원 말에 따르면 이게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또 뭐 개를 끌고 와서 연세 있는 분에게 나가라고 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이 일반적인 어떤 시각, 상식적인 시각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무례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상호 의원이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관계가 맞는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뭐 뚜렷이 밝히진 않았지만 아주 밀접한 관계자한테 들었다는 얘기를 붙였어요, 앞에.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이 얘기를 듣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 측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떤 입장 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하나는 시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 상황입니다. 이제 우상호 의원 같은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미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허지연 변호사님 얘기하셨지만 소위 공간 쇼핑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공간을 보다가 여기가 좋네, 난 여기를 하고 싶어라고 김건희 여사가 얘기한 이후부터 이제 급물살을 외교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 TF 쪽에서는 이미 외교 공간으로 확정이 된 이후에 외교부와의 합의 조율을 통해서 사전 약속을 잡고 리모델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시기가 또 다릅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 상황인데 이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와서 그 사모님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외교부 장관 사모님께 나가 있어달라. 부인이라고 하죠. 외교부 장관의 부인인데. 부인에게 나가 있어달라라고 얘기해서 상당히 불쾌함을 느꼈다라고 하는데 이제 TF 측에서는 매우 악의적이고 날조된 허위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자들에게 다 확인을 해봤더니 이것은 명백히 허위 사실이고 이미 외교부와 청와대 이전 TF가 협의를 통해서 방문 일정을 다 조율한 이후에 갔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이고 마주친 적도 없다라고 인수위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호 의원과 인수위 측이 굉장히 다른 입장을 하고 있고 지금 진실 공방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의 휘발성, 파괴력 때문에요. 어제 있었던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내용이 나왔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1일부터 4월 23일 사이에 외교장관 공관 출입자 현황을 요구합니다. 전체 다 주기 어려우면은 김건희 씨와 동행자들의 방문 일시, 출입 시간만 주셔도 됩니다. 아까 제가 요청한 대로 그 외교부 측에서 출입 자료를 공개하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히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급기야 해당 날짜, 해당 기간에 외교부 장관 공관을 출입한 사람 출입 기록을 달라. 특히 박성배 변호사님, 관련 기록을 달라는 건 특히 뭘 달라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CCTV 화면을 제공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홍걸 의원, 이 논란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당시에 CCTV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것이다. 외교부가 당일 CCTV 화면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CCTV 화면이 공개될 경우 논란이 해소될 여지도 있겠죠. 그렇지만 CCTV 공개가 마냥 쉽지만 않습니다. 외교부가 벌써 난감해합니다. 이 보안 유지나 외교 행사 특성상 공개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더라도 수사상 필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CCTV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동의해야 CCTV 공개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온전히 거쳐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CCTV 공개하라는 이 요구, 이 압박에 민주당도 힘을 보탰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강아지를 끌고 와 정의용 외교부 장관 부인에게 공간을 둘러봐야 하니 나가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김건희 씨가 공문 한 장 없이 외교부 공간을 찾아가 70대가 넘는 외교부 장관 부인에게 당황스러운 요구를 했다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김건희 씨와 윤석열 인수위가 떳떳하다면 CCTV 공개에 동의하기 바랍니다. 대통령 관사를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공적인 업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논란을 CCTV를 공개하면은 정말 해소가 될 수 있어요? 일단 뭐 CCTV가 어느 정도까지 찍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부는 찍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출입문 정도는 찍겠죠. 근데 뭐 가족이 생활하는 내부 공간까지 CCTV가 찍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들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부분은 볼 수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우상원이 얘기했던 이런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다 볼 수 있을지 그건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누군가 방에 들어가서 안에 계시는 분한테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명확하게 될지 안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CCTV가 어떻게 설치되는지 몰라서. 네. 다만 이제 아까 그 박세미 변호사도 얘기하셨지만 CCTV 공개 자체를 외교부에서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상황에서 이게 공개됐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또 개인정보 거기에 다른 어떤 보안사항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분들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서 뭐 지금 국회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CCTV가 공개될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보고 또 어느 정도 CCTV가 설치되어 있냐에 따라서 해석은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뭐 김건희 여사가 들어오는 장면, 나가는 장면만 있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지금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공개된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 공방만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조금씩 공개 행보를 늘리고 있다는 느낌 받아요. 안진용 기자님. 네, 김건희 여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외부 활동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충북 단양의 천태종 본산인 구인사를 찾았습니다. 이 구인사는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2차례 찾았던 곳인데요. 구인사를 다시 찾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오늘 김 여사가 그 약속을 대신 지키기 위해서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방에서 김 여사의 모습이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부장스님 6명과 함께 법당에서 10분간 참배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후 천태종 종정 큰 스님을 예방하고 총무원장과 접견실에서 비공개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네. 어쨌거나 공식석상 저런 사진 말고 영상에 딱 등장할 시기는 다가와요. 5월 10일 취임식은 싫든 좋든 간에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강욱 의원도 지금 어떤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달 28일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의 온라인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한 남성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으니까 최강욱 의원이 얼굴 좀 보여달라, 숨어서 뭘 하느냐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이 남성 의원 얼굴이 못생겼어요라며 농담조로 답을 하는데 그럼에도 최강욱 의원 재차 카메라를 켤 것을 요구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 남성 의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썼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회의에 여성 의원들은 없었지만 여성 보좌진은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아무리 당내 회의라고 하지만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참석한 여성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온라인 회의를 해보신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카메라 기능을 켜야지 서로 이제 얼굴이 보일 수 있고 또 그 얼굴 통해서 뒤에 이제 배경까지도 이제 보일 수 있죠. 요즘 뭐 배경은 가릴 수 있는 기능도 있지만 이제 그런데 아예 카메라를 안 켜니까 그 남성 의원에게 켜라고 재차 요구하면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희롱성 발언을 최강욱 의원이 회의 도중에 온라인 회의 도중에 했다면 이거 성희롱이 맞습니까? 일단 허지연 변호사님. 일단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어떤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성희롱은 맞죠. 하지만 이게 형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동복지법상이나 뭐 남녀고용평등법에 아동을 대상으로 어떤 말로 하는 성희롱을 했다거나 뭐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했다고 하면 제재 수단이 있는데요. 이런 일반적인 경우에 말로 성희롱을 했다라고 하면 형법상 이걸 처벌할 마땅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이고요. 형법에는 그냥 강제추행이나 강간 이런 것만 처벌하도록 돼 있거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민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모욕죄, 뭐 명예훼손죄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해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게 유죄가 된다라고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안진영 기자님 실제로 그 화상회의에서 최강욱 의원이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은 맞습니까? 사실상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는데요. 최강욱 의원이 낸 입장문을 살펴보면은요. 네. 법사위원들 간에 검찰개혁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었고 심각한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가벼운 농담에 불과한 발언이었음에도 그 취지가 왜곡돼 보도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했고요. 이어서 발언의 전후 맥락을 떠나 발언이 오해를 일으켜 불쾌감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참석자 여러분께 유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차례 유감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정확히 그 표현을 썼다 안 썼다에 대한 내용은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최강욱 의원실 관계자도 또 입장을 냈는데요. 네. 옛날 학교 다닐 때 숨어서 짤짤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했는데 이 짤짤이라는 게 뭐냐면 동전으로 홀짝을 맞추는 일종의 동전 따먹기 놀이입니다. 결국 이 성적 의도를 담은 발언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해당 단어 사용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는 최단비 변호사님, 뭐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남성 의원들만 있다고 해서 그런 발언이 된다는 게 아니라 남성 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당의 보좌진 민주당 소속 보좌진, 특히 여성 보좌진도 상당수 있었다면서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먼저 이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회의에는 보좌진도 있고 당연히 여성 보좌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좌진 협의회에서 가벼운 농담에 불과한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해당 발언을 들은 다수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어요. 네.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지금 처참한 성인지 감수성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얘기하면서 예전에 이미 했었던 새 광역단체장의 사태를 겪고도 학습된 것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이 최강욱 의원이 그 당시에 회의에서 카메라를 켜라고 지시했던 거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의를 하면서 서로 얼굴을 보고 지금 제대로 회의에 임하고 있는지를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문제는 해당 발언이 문제인 것이고 해당 발언을 했을 때 진지하게 사과를 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의원이라든지 보좌진에게 사과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저는 해명 과정이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일명 어떤 놀이에 비해서라고 하는데 그 놀이는 혼자 하는 놀이가 아니에요. 서로 이제 홀짝을 맞추는 놀이이기 때문에 둘 이상 같이 하는 놀이인데 숨어서 그것을 혼자서 하느냐에 일단 맥락도 맞지 않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명을 좀 진지하게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딱 오히려 진짜 가벼운 농담에 불과한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해명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보 성향의 방송 진행자들이 하나같이 최강욱 의원을 두둔하더라고요. 이게 여성들이 남성의 문화를 이해 못한다.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짤짤이, 동전 이거 그게 왜 남성 문화입니까? 저도 속된 말로 그 짤짤이 해봤지만 그거는 다 어울려서 남녀가 다 같이 어릴 때 하는 거예요. 무슨 남성 문화예요 그게. 해명을 좀 그럴싸하게 하세요. 해명을 할 거면 두둔하지 말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죠. 회의 때 그러면 한 명, 정말 한두 명이란 몰라요. 여러 명이 그 단어를 잘못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최재범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내용 자체는 해명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지금 다른 사람이 들었는데 그런 단어로 들었다면, 예를 성적인 어떤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단어로 들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됐죠. 그냥 본인은 지금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동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괜히 그런 말을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뭐 카메라 켜주세요. 아니면 회의에 좀 열심히 임해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단어가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데 그런 단어들을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그냥 재미를 위해서 또는 분위기가 좀 풀어지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이거 사실관계 확인해서 명확하게 사과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과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인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일어난 것 자체에 대해서도 예컨대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단어를 표현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 뉴스 전해드리면서요, 뉴스파이터 시청자분들 참 답답하시고 참 씁쓸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저도 답답합니다. 취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취임식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째깍째깍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윤석열 당선이 지금 여기저기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 어제는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기 신도시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은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고, 제가 선거 때 약속드린 거는 반드시 지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거에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낸 법안들을 빨리 준비해가지고 하면. 화면을 보시면서 시청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저와 같은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윤석열 당선이 일단 눈에 들어오지만 허재현 변호사님, 옆에 누가 있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보였죠. 저도 그게 제일 먼저 보였는데요. 네. 일단 저게 무슨 일정이었는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게 민생 행보를 훗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네. 고양, 안양, 또 수원, 용인 요 경기 4개의 도시를 잇따라 방문하는 일정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지역별 현안도 보고받고 주민들이랑 간담회도 가지고 이런 일정인데 네. 이게 지난달 11일에 대구 경북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에 벌써 6번째 지역 민심을 훑는 그런 일정이거든요. 네네. 여기에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동행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지금 설왕설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래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경기도가 어떤 지역이에요? 미니 대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지방선거에서 네네. 그런 지역인데다가 지금 유권자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제들이 일기 신도시 재정비, 또 군공안 이전 이슈 이런 거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 가운데 윤 당선인이 김은혜 후보와 같이 동행을 하면서 뭐라고 물었냐면 지금 일기 신도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다 이 리모델링이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은 언론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상황에서 김은혜 후보가 자기의 정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표심이 걸린 그런 지역에서 뭔가 윤 당선인과 경기지사 후보인 김은혜 후보가 동행하고 또 이제 김은혜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시장 후보들도 계속 동행하는 모습들이 언론에 노출이 됐거든요. 이걸 통해서 뭔가 지방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윤심의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게 아니냐,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최진봉 교수님,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취임을 앞둔 당선인 입장에서 현장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그냥 일반적인 현장 시찰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 있겠네요. 당연하죠. 이게 경쟁자인 김동연 후보 같은 입장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뭐 나중에 또 얘기 나누겠지만 재보궐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공항 관련해서. 그때 국민의힘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부산 그때 서울하고 부산이 재보궐선거를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대통령의 방문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번 지금 이 방문 같은 경기도를 쭉 도셨는데 돌 때마다 김은혜 의원이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계속 같이 다니니까 이거는 선거 운동이 아닌가. 사람들하고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공약도 발표하고 그러면서 힘을 실어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왜냐면 중앙정부가 어떤 일에 힘을 실어주면 후보 입장에서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또 나오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저렇게 윤석열 당선인이 도와주는 걸 보면 이분을 찍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상대 당에서는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아직은 공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이제 취임을 얼마 앞두지 않았고, 두 번째는 혼자 다니셨으면 그래도 비판이 좀 덜했을 텐데 김은혜 그 후보가 계속 같이 다녔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람이 지금 강하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면서요. 바로 김동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입니다. 김 후보 어제 곧바로 SNS에 글을 올려 비판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세력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에 짧게 답변한 것을 가지고 탄핵을 추진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행보는 그때 피할 바 없이 노골적이다. 대통령이었으면 탄핵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윤 당선인이 이 김은혜 후보와 민생 행보에 동행한 것 자체가 탄핵감이라고 비판한 것인데, 그러자 국민의힘 측 김동연 후보의 막말과 내로남불 행태를 규탄한다. 이재명과 함께 투하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선거 개입, 사전 개입, 뭐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지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반박 나서고 있고, 또 당선인 측에서도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장제원 비서실장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선인이 경기도 입장 김은혜 후보 다 따라다니던데 또 선거 개입이라고 분명히 야당에서 부울경 갔죠, TK 갔죠, 호남 갔죠, 춘천 갔죠. 근데 당선인께서 당선된 이후에 지역에 가서 민생을 살피고 또 당선된 고마움을 표하는 게 선거 개입입니까? 그건 괜찮은데 이제 지난 총선 때 대통령께서 어떤 일정을 보내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 국민들의 어떤 기대, 그런 게 겁나는 겁니까? 그거잖아요. 민생 살핀 건데 왜 그러냐? 왜 시비냐? 그거잖아요. 근데 최단비 변호사님, 그러면서 장제원 비서실장이 옛날에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어떻게 했는가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어땠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당선인의 지위에서, 당선인의 신분에서 이렇게 민생을 살피는 게 선거 개입이라면, 그러면은 입장을 바꿔서 문 대통령이 총선 전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총선 전에 지난 4월 15일, 2020년 4월 15일 총선 전에 문 대통령이 2월에 3번 이제 지역을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2월 6일에 부산의 부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에 참석을 하고, 또 2월 9일에는 충북 진천에 코로나 임시생활시설을 방문을 하고, 그리고 2월 25일에 대구를 방문해서 방역과 경제 상황을 점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총선 바로 직전인 4월 1일에는 경북의 구미산업단지를 방문을 해서 기업 관계자 간담회를 하고, 4월 3일에는 제주에서 4.3 사건 추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5일에 이제 강릉에서 식목일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장제원 비서실장 얘기는 이거예요. 이렇게 4월 15일 총선 직전에 문 대통령이 행보를 하고, 또 이거는 대통령 신분이란 말이죠. 이럴 때에는 그것이 어떤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봤으면서, 이제 와서 윤석열 당선인이 민생 행보를 하는 것을 어떻게 선거 개입으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뭐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 보니까 진짜로 많이 다니긴 했네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당시에 양당이 뜨겁게 맞붙었던 게, 여러분 앞서 얘기 잠깐 나왔죠. 지난해 4월 7일 재보궐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을 찾았는데 그 논란이 컸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중심이다. 이 구조를
이 지점이 육로가 시작이 되면서 바로 내리게 됩니다. 물 깊이가 12m에서 13m 정도. 정치권도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묵은 수건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합니다. 정부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당시 이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세게 맞붙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앞두고 이제 간 거라서 저는 뭐 대통령 처신으로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뭐 그 정도 애교는 좀 관대하게 봐줘도 되지 않나. 부산 시민들한테 좀 잘 봐달라, 민주당 잘 봐달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더구나 재보궐선거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야당의 선거 과잉이고 국민을 모독하는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음모론적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북풍 한파도 따뜻한 날씨도 모두 선거용이 됩니다. 정부 부처 업무 보고와 지역 민생 현장 순방으로 짜이는 연초 대통령의 일정은 역대 정부에서부터 이어온 옳은 관행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상황이 참 절묘합니다. 그때와 지금 양측의 진영만 바뀌어서 논리는 똑같아요. 지금 논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서 어쨌든 당선인이나 대통령이 어디를 방문하게 되면 양측이 다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비판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그냥 놔두든지, 그러면 양측 다 서로 그러면 같다고 비판하지 말고 자기들끼리 하든지, 아니면 비판을 할 거면 서로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뭐 공수만 바뀌었지 결국은 또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그분이 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대통령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할 거면 어차피 또 입장 바뀌면 또 동일해질 거 아니에요. 네. 둘 중에 하나만 하시라. 예를 들면 아예 그냥 인정하고 그럼 가시라고 하든지, 아니면 양측 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런 행동을 하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렇게 상황만 바뀌면 늘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해를 받을 행동은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야 국민들이 신뢰하고 믿는 것이지, 서로 그런 행동하고 자기는 맞고 다른 사람 틀리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요, 계속 쳇바퀴듯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국민은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싫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최단비 변호사님, 오늘이 5월 3일이잖아요. 6월 1일 지방선거 이제 한 달 조금 못 남았어요. 지금도 취임도 하기 전에, 새 정부 취임도 하기 전에 이런데 앞으로 막 공식 선거운동 막 시작될 즈음 되면 뭐 더더욱 이런 논란 뜨거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러한 이 선거 개입, 대통령 선거 개입 이 논란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정부에서도 계속 있어 왔어요. 꼭 뭐 한 정부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17대 총선을 앞두고 뭐 전주에 갔었고,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08년 4월 18대 총선을 앞두고 뭐 서울 은평구 뉴타운을 방문했었고,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당은 달라지지만 같은 논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현재는 당선인 신분이라서 뭐 예를 들면 공무원이 아니다 이렇게 언급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네.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고, 그러면은 과연 이렇게 논란이 있었을 때, 여기서 논란이 있는 건 당선인이 혼자 다니면 또 괜찮아요. 당선인 정말 민생 행보인데 그 지역에 있는 후보들이 같이 다닌단 말이죠. 근데 그럼 과연 이렇게 논란이 있다고 후보들이 과연 모습을 안 드러내겠느냐?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이 지역의 현안을 내가 제일 잘하니까 당선인이 민생 행보를 할 때 뭔가 설명을 해드리겠다라는 차원으로 왔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은 김동연 후보 같이 상대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도 지역의 현안을 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김은혜 후보만 다닌다고 한다면 특정한 더 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이게 계속 없어지지 않고 공수만 바뀐 입장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입장이라, 최진봉 교수님의 말씀이 사실 가장 맞지만 정치권에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네, 그 부분은 의문입니다. 서로 뭔가 자기가 결단하지 않으면 너도 하니까 나도 한다 식의 이게 계속되다 보면 글쎄요, 이런 모습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호
어떨 때는 이게 명예로운 거지만 어떨 때는 1호가 또 불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새 정부의 첫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부총리 겸 장관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어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습니다.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일체 질의응답을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길에 마지막 품격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분은 그래도 지난 의혹 같은 거는 전부 다 아니 저기 손을 가장 큰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의혹은 전부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품격 지켜달라. 제발 앞길 좀 막지 마라. 하는데도 역시 기자들은 계속 물어봤습니다. 근데 최단비 변호사님,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의혹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만 일단 무슨 장학금으로는 의혹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의혹이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처음에 제기됐던 의혹이 말씀하신 것처럼 풀브라이트 장학금과 관련된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인철 후보자가 그 당시에 동문회장을 지냈었는데 여기에 있는 풀브라이트 장학금이 처음에는 자녀 중에 한 명이 이제 얘기가 됐어요, 의혹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첫 번째 자녀뿐만이 아니라 배우자, 아들, 딸 모두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니까 소위 계속해서 공정에 문제가 되었던 아빠 찬스, 남편 찬스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로는 한국외대 총장일 때에 이제 막말을 좀 했다. 그리고 법인카드와 관련되어서 쪼개기, 소위 부정 사용의 의혹이 있었는데 이런 모든 의혹을 받고 있다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낙마시키겠다고 별렀던 후보자 중에 한 명인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나요? 민주당은 그 다음 낙마 대상으로 이 사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를 밝혔고요. 한덕수 총리 후보 그리고 복지 정호영, 법무부 한동훈 후보 등은 이미 국민검증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 내각이 아니라 아빠의 힘 내각입니다. 검증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아빠 빌런의 평범한 아빠들과 평범한 자녀들은 울분과 자괴감으로 허탈하기만 합니다. 인사청문회는 패자 부활전이 아닙니다. 국민검증이 이미 끝났고 청문회에서도 부적격이 재확인된 인사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빠르게 결자 해지하기 바랍니다. 들으신 것처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상당한 압박이 거셉니다, 지금. 그렇죠. 정호영 후보자는 사실은 김인철 후보자보다 먼저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아들, 딸 관련해서 이제 의대 편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논문 표절 문제가 좀 논란이 있고요. 아들 같은 경우 이제 병역 문제도 지금 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이 11개의 외부 이사 직책을 또 갖고 계셨고 이런 논란들 때문에 사실은 정호영 후보자가 1순위였어요. 근데 정호영 후보자는 계속 이제 본인은 자신이 있다 청문회를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퇴를 안 하고 계신 상황이고 김인철 후보자는 아마도 어제 이제 모 언론사에서 방송된 내용 때문에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논문 심사 과정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장소에 가서 논문 심사를 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저는 크게 타격을 입은 것 같고 어쨌든 김인철 후보자는 이제 사퇴를 했는데 정호영 후보자는 사퇴를 안 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청문회까지 갈 것 같은데 논란이 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열렸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지 듣고 오겠습니다. 후보자로 윤석열 당선인은 지명했을까요? 정말 40년 직이 맞습니까? 40년 직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럼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아마
그 대구에 발령받고 와서 1년에 뭐 한 두어 번씩 장관 후보자에게 국민은 어떤 존재입니까? 네, 섬겨야 될 존재죠. 그러면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그 눈높이가 그 도덕적 잣대라면은 제가 도덕적으로는 저 자신이 문제될 것이 없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런 어떤 영향력이 행사했을 거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얏 나무 밑에서는 가끈도 고쳐 쓰지 말라는 그런 이제 속담이 있는데 제가 참 그 속담의 내용을 지금 가슴 깊이 느끼게 됩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본인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40년직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지금 선을 긋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게 어떤 정치적 부담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돼요. 원래는 뭐 40년 직이다, 뭐 어렸을 때 만나면 늘 먼저 계산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지금 말을 바꿔서 그냥 대구에서 한두 번 정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호영 후보자에게 떠오르는 의혹들이 다 아빠 찬스. 뭐가 떠오릅니까?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떠오릅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정권 교체의 어떤 선봉으로 떠오른 그 결정적인 계기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 성역 없는 수사 때문이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처음으로 사실 이 정호영 후보자는 하마평에도 오르지 않았던 인물인데 이분을 깜짝 발탁하면서 40년 직이다 내가 잘하는 사람이다 했는데 네. 이게 문제가 되니까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또 지금 현 그 야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일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버리는 카드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지금 이 정호영 후보자가 네. 앞으로 여러 가지 뭐 후보자들에 대한 어떤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시선을 분산시켜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버리는 카드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완전한 유대는 끊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어제 청문회에서 난감한 질문을 받았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출생 문제는 페미니즘 탓이며 건전한 이성 교제를 막는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져서 군의 사이가 떨어졌다. 이런 말들은 과연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도 그렇게 다수의 우리 국민, 현명한 국민의 다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구 코로나 확산, 대구 아닌 다른 곳에서 일어났다면 밀런이 일어났을 것이다. 시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이런 발언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총리실 국장이었다면 그 국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본인이 분명히 알게 해야 되겠죠. 자, 방금까지 했던 말 어느 분이 했는지 한번 보시죠. 다 윤 당선인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최재명 교수님, 대량 난감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이 했던 말들을 쭉 대선 이제 경선 과정 또 대선 그 선거 과정에서 했던 말들이거든요. 그런 말들을 쭉 나열하면서 지금 공격을 하는 건데 한덕수 후보자 입장에서 좀 난감하죠. 지금 저 질문을 잡고 그럼 마지막 그런 사람이라면 깨닫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거 다 윤석열 당선인이 한 얘기입니다 하니까 대략 난감인데 아하. 지금 상황에서 한덕수 후보자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 네. 저기서 그럼 옹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